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톡의 최대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면서 인류 문명이 진화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인류에게 또 하나의 태양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꺼지지 않는 불,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꿈꿔왔습니다. 오늘 과학톡에서요, 미래의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핵분열, 핵융합. 이게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원자력이나 핵 이런 단어들은 일단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원인은 일단 무엇인지, 또 핵분열과 핵융합의 차이점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핵 그러면은 일단 핵 무기를 생각하죠. 첫 번째는. 일단 좀 북한 생각납니다. 네.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라 또 게다가 체르노빌 사고라든가 그렇죠.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네. 저희들의 그 볼 때도 제가 보기에도 그 원자력 핵분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상 핵이란 단어는 그냥 원자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물질인 것처럼 네네. 핵이라는 것도 물질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핵 자체는 다는 부정점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인류의 최대 중요한 발명이 바로 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이라는 게 바로 에너지고 이 핵이라는 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에너지를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 이제 핵 에너지, 핵을 이용한 에너지, 이제 원자력 발전이었는데 네. 이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굉장히 저렴한 발전 원가 때문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로부터 생기는 폐기물 처리에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뭐 후쿠시마 최근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전기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저 전기 에너지를 위해서는 핵융합이 됐든 핵 분열이 됐든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불과 그 프로메테우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박사님들이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프로메테우스이신 거거든요. 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떻게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네.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이 원자폭탄 2방으로 끝났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일본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원자폭탄이 만들어가지고 터졌을 때 그 피해를 네. 본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심각하고 또 최근에 북한이 핵폭탄을 넘어서 가지고 네. 오늘 주제인 이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까지도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핵에 대해서는 정말 참 아주 심각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서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사실은 막연한 공포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최대환이라는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착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못된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전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우리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래서 자동차를 안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미래는 에너지가 결국에 가서는 그 나라의 어떤 그 힘의 원천이 될 것이고 모든 산업에 있어서 에너지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고 네. 또 자체적으로 자원이 별로 이렇게 화석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쪽에 저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시간 시간이 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사실은 뭐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라고 해서 100% 완벽한 에너지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또 가치가 있는 그런 미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꾸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씀 굉장히 우아하게 하시네요, 우리. 네.
자, 우리 김기만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시려면은 개념 정립을 좀 쉽게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일단 분열하면 헤어지는 거고요. 예. 융합은 섞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 분열하고 핵 융합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핵 분열은 우라늄 같이 무거운 원자가요. 우라늄 235입니다. 그 중성자가 들어가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네. 그때 이제 무게가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수소로 같이 가벼운 물질이 합쳐지면은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더 큰 에너지를 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핵 분열과 핵융합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개념이죠. 네. 근데 이제 에너지가 훨씬 수소가 융합할 때 나는 에너지가 더 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원자 폭탄보다 수소 폭탄이 훨씬 강한 것이고요. 네. 처음에는 원자 폭탄 개발했다가 그다음에 수소 폭탄을 개발하게 되는데 수소 폭탄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기로 되어 있죠. 네. 핵 분열보다는 핵 융합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에너지를 예, 낼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핵 융합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이 연구, 그동안에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 원자 폭탄이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E 이퀄 MC 제곱 에너지 질량 등가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네. 페르미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페르미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페르미가 그 우라늄 235에서 네. 깨지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질량 결손이 생긴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페르미가 독일로 달려갑니다. 아인슈타인 있던 독일로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디스커션을 해요. 음, 그래서 우라늄 235 갖고 핵 분열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드는 계기가 됐죠. 그다음에 51년 정도에 이제는 수소 폭탄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펜하이머가 수소 폭탄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사하로프 박사,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네. 사하로프 박사가 53년도에 핵융합 실험을 해서 성공합니다. 그때 이제 각자 미국도 스테로레이트라는 장치와 러시아에서는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갖다가 만들어내죠. 그 노벨상 평화상을 받은 사하로프 박사가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퍼지면서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SNUT 79라 그래갖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토카막 그래갖고 79년부터 토카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KT1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프리텍스트라는 장치를 들여다와서 카이스트 토카막이라는 걸 또 만들어내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5년도에 저희가 이제 초전도 장치를 갖다가 만들게 됐죠. 그래서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7년에 완공을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핵융합 장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우리 김기만 소장님께서 방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예. 최고의 그런 장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리 김명수 박사님. 제가 이해하기로도요. 네네. 이게 지금 그 핵융합 연구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은 뭐 80년대 초에 학교에서 이제 실험실적으로 하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자 해서 핵융합 연구소가 생길 때 초기에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에 언제 실용화될지 모르는 거를 지금 네. 우리나라 형편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거꾸로 돌이켜 보면은 현재의 에너지의 주된 것이 원자력 발전, 전기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술도 처음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로부터 가져와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핵융합 에너지는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개발을 시작해 갖고 지금은 그 K스타가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국 기술을 갖고 세계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에 좀 와서 좀 응용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아마 핵융합 분야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굉장히 핵융합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예.
전문적인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예. 핵융합 반응을 위해서는요. 섭씨 1억 도가 넘어야 한다. 아니 1억 도는 예. 일단 상상이 안 되고요. 예. 만약에 1억 도의 그 온도에 내가 지금 있다. 그럼 뜨겁다? 나는 그 생각도 녹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표현 좀 멋있었나요? 예, 멋있었습니다. 네. 자, 이 온도를 어떻게, 얼마나 또 뭐 유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억 도가 돼야 되는 이유는요. 네, 원래 수소폭탄을 만들 적에는 압력으로 그 이제 기계적인 압력도 있고 그 방사능의 압력이 있습니다. 네, 레디에이션 프레셔. 그걸 이용해서 밀도를 갖다가 수소 밀도를 갖다가 5,000 그램 퍼 cc. 그러니까 비중이 5,000이 되는 거죠. 쇠가 7.8인데 쇠가 7.8인데 비중이 5,000이니까 네, 엄청나게 이제 꽉 모아지면 핵융합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높다는 거는 막 수온자들이 막 빨리 움직이다가 탕 부딪힐 적에 그 정도로 그 세컨 뜨거운 열이 부딪혀야 발생을 한다. 세컨 부딪혀야지 핵융합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억 도라는 정도로 온도가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 수소 입자들이 딱 부딪힐 적에 핵융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방금 설명하실 때 또 나온 그 단어가 바로 플라즈마거든요. 예. 플라즈마 사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런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우리나라 말로는 플라즈마라 그냥 그럽니다. 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체 물질의 세 가지 고체에다가 형태죠. 예, 네. 물질의 3태라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네네. 물질의 4태라고 있습니다. 아, 사태. 예. 그래서 고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은 액체가 되고 네. 액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은 기체가 되고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은 전자와 이온이 분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띠게 되죠. 그렇게 된 상태를 갖다가 플라즈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이제 4태라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예. 제4의 어떤 물질의 더 형태. 뜨거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플라즈마다.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예. 외워두겠습니다. 네, 지금 플라즈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저 김명수 박사님 눈빛이 반짝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플라즈마 하면 이게 물질의 4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들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실생활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게 이를테면은 이게 굉장히 물질이 이온화된 상태라서 번개가 번쩍 친다. 또는 뭐 극지방에 가면 오로라를 본다. 네. 이런 게 다 플라즈마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즘 이제 테레비 같은 거 플라즈마 TV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플라즈마를 쏘아서 되는 거고 뭐 LED라든지 이런 게 다 플라즈마라는 상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플라즈마가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생활 있는 것이 곳곳에 있었군요. 그렇죠. 플라즈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 그렇군요. 자, 식품 쪽하고도 뭐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 수출 딸기 같은 경우에 저장성을 연장시키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즈마 등을 활용을 하고요. 특히 농업 분야 같은 데서도 보면 보통 우리가 농업 그러면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소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생산이 단순히 종자뿐만이 아니라 토양에서부터 토양에서부터 이제 생산해서 유통되는 단계까지 본다고 하시면 일단 종자가 싹이 트는 걸 발화라고 하는데요. 그 발화의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또 종자를 소독한다든가 이런 종자 육종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병해충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못 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살균하고 소독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작물의 해충 쪽에 작물 분야 쪽에서 활용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품질 좋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고부가 농산물을 또 농식품을 생산하는 분야 그리고 이제 저장성을 높이고 유통을 좋게 하는 그런 분야에서 수확 후 이용까지 어떻게 보면 이 농식품 분야에서는 토양에서부터 식탁까지 뭐 안전이라든가 또 뭐 품질 좋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곳곳에 이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딸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딸기가 관련이 있었군요. 네, 딸기 신선도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플라즈마라는 것이. 자, 김 소장님. 예. K스타. 예. 이 뭐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이 말씀하시다 울지는 마시고요. 예. 뭐 지나간 얘기 좀 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어떤 그 역경, 고난 뭐 이런 거 얘기 좀 들려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6시 반에 이제 보통 회사 연구소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계속 하죠. 그럼 새벽 2시가 되면 전화가 따르르 하고 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인 이경수 박사님께서 네네. 전화가 같이 새벽 2시에 매일 회의를 하세요. 아, 참.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하루에 2시간도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매일 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갑자기 눈이 아프더라고요. 네. 눈이 아프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한 달 반 정도 지났던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각막이 다 상했더라고요. 이런. 그래갖고 이제 치료를 하고 근데 치료하는데 너무 바빠서 회사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네, 그래서 지금 저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한 20일 정도 이제 눈이 안 보였는데요. 그래서 아침 딱 하루만 쉬고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서 의자에 앉혀주고 네. 화장실 저기 딴 사람이 아유. 불러서 화장실 데려다주고 그 대신에 점심 못 먹었죠. 네. 먹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까지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또 24시간씩 일하다 보니까 저희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지 않았는데 나눠서 일하잖아요. 근데 저녁 10시쯤 되면은 다 모이게 됩니다. 네. 그럼 10시쯤 되면은 이제 같이 야식을 시켜 먹기도 하죠. 네. 그럼 밤 11시쯤에 이제 중국집에 전화를 겁니다. 중국집이 열려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저희가 하도 가니까 밤 11시에 항상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모여갖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그거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만큼 즐겁게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에피소드는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떤 거는 정확도 맞춰서 못 맞춰갖고 정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또 한 명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럴 적에도 야, 너 왜 잘못했어?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걱정이 태산이죠. 저는.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예.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탄생한 예. K스타가 예.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K스타가 가장 특별한 이유는 네. 거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빔3tin이라는 초전도 선재를 갖고 만든 초전도 토카막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한 K스타밖에 없습니다. 보통 다른 데 있는 그 자기장의 정확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초전도 어떤 토카막보다도 자기장의 정확도가 한 10배 높습니다. 네. 10배 이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이론적으로 계산된 자장과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뛰어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계속 나와서 세계 최장 기록을 갖다가 그 H 모드라는 걸 갖다가 70초 이상 세계 최장 기록을 계속 저희가 수립하고 저희가 또 깨고 저희가 수립하고 저희가 깨고 계속 그러고 있죠. 한국이 계속 기록 경신을 하고 있군요. 저는 이 말씀 듣다 보니까요. 사실 제일 놀란 거는 역시 그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 이건 정말 세계 최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우린 끝까지 해냈어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 또 살짝 든 생각은 거기에는 이 대한민국 야식의 힘도 좀 있지 않나. 밤 10시, 11시에 그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걸 먹으면서 또 열심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그래도 시청자께서 보실 때는 야, 세계 최고 기술인데 70초 정도 유지해갖고 그게 최고면은 저거 언제 실제 발전이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나 네네.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용화되기 전에 실증로라고 합니다. 실증로라는 걸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리액터 그래서 데모라 그럽니다. 네네. 모든 애 데모 리액터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데모 리액터라는 거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는데 지금은 저희 K스타에서는 원래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갖다 사용하는데요. 네. K스타에서 삼중수소가 이제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안 쓰고 중수소만 씁니다. 근데 중수소만 해도 핵융합 반응이 조금 일어나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큼 정도 열이 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삼중수소를 쓰게 되면은 방사능 물질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실험할 적에 뭐 샘플을 붙이고 이런 일을 잘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삼중수소를 안 씁니다. 근데 삼중수소를 쓰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헬륨이 나오는데 네. 헬륨이 자체적으로 또 가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불을 붙이면은 연탄에 불이 붙듯이 계속 불이 붙는 거죠. 근데 실험하는 동안은 이제 계속 가열 장치를 순만으로 이제 연탄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순만 계속 가열해 갖고 이제 다 쓴 연탄을 갖다 온도만 높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우가 조금 틀린데요. 이제 그 실증로엘에서는 삼중수소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때울 수 있고 그걸 설계를 하는데 그게 한 2040년 정도에 2040년. 40년 정도에 네. 핵증로가 성립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일단 몇십 년이 좀 남았네요. 그렇죠. 한 실질로 이제 저희가 전기를 많이 쓰는 때는 2050년이 중반이 돼야지 이제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리 뭐 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 관련 과학자분들이 정말 또 쉬지 않고 연구를 거듭하실 텐데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도 야식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희가 응원을 할게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됐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어떤 그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하여튼 뭐 전기를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사실 이 원자력 발전도 지금 우리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우라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그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발전이 나와야 되는데 전 한 가지 우리 소장님한테 예.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핵융합에 의한 발전도 원자력 발전처럼 이렇게 그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은 그 플라즈마 가스 자체를 통해서 그냥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아, 똑같이 원자력 발전이랑 똑같이 수증기를 물을 데펴서 아하. 이제 스팀 터빈을 제너레이터를 돌리는 통해서 것이죠. 터빈을 네.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아, 그거는 이제 이 구단의 장치에 맞춰서 네.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재료가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조금밖에 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발전하는 방식은 원자력 발전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원자력 발전에서는 핵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예. 그리고 핵융합에서는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증기로 만든다. 이게 이제 좀 달라진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발전이라 그러면 아까 뭐 이제 불쏘시개 얘기도 하셨는데 발전이라는 거는 투입된 에너지보다 생성되는 에너지가 한 20배 정도 많아야 그게 이제 발전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지금 핵융합 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들어간 에너지 정도가 지금 나오는 수준, 생성되는 수준. 현재는 그 정도 현재, 단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그게 그것도 채 안 되죠. 채 안 됩니까? 아,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발전이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장치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 네. 발전은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여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기술적으로 아주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고 이 핵융합 연구소가 아마 사실 연구소 중에서 특이해요. 왜냐면은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이 한 가지 주제로만 할 수 있는 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저는 이제 표준연구소에 있고 우리 최 박사님이 항공우주연구소에 있으시지만 그런 데는 더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큰 타이틀은 하나인 것 같지만 그러나 네네. 핵융합연구소는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아까 2040년, 2050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멀어 보여서 네. 요걸 좀 더 단축해서 작은 규모라도 빨리 데모 발전을 좀 네. 하시면은 훨씬 더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저는 좀 동감을 하고 또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어떤 그 희망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분야를 모든 연구원들이 융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하니까 네. 이게 힘을 모아서 할 때 이게 가속도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속도가 생기기 연구하시는 때문에 분들도 어떤 그 열정의 핵 융합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 연구소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네. 요즘은 옛날에 핵 분열 발전을 시작할 적에는 네. 라이센스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규제 같은 걸 그게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가 다 이렇게 라이센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터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그 라이센스를 얻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놔라, 물질 자료 데이터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옛날보다는 이제 건설하기 전에 거기에 뭐 방사능 데이터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일찍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법적인 그 안정성 이런 자료 같은 걸 다 만들어내려면 2040년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돈이 있으면 당장 만드는 거는 2030년에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라이센싱 문제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2040년도 돼야지. 이제 될 것 규제 같습니다. 같은 거 말고요. 예를 들면 그 법적으로 안전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이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아마 300초까지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예, 예, 되나요? 그죠? 예. 그럼 300초가 그러니까 5분, 300초가 유지가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기준을 잡는 게 300초를 일단은 목표로 잡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저희 K스타를 갖고는 예. 300초를 목표로 하고요. 예, 예. 뭐 500초도 순초도 할 수 있습니다. 예. 300초 되면 그 문제는 아닌데 이제 완전히 그 계속 스테디로 예, 가는 예. 방법에 앉아서, 있어서는 이제 삼중수소를 써야만 예, 예. 가능하죠. 안 그러면은 가열 장치가 이제 예.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치가 K스타 말고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지금의 불쏘시개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네.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필요한 장치가 거죠. 있어야지 화로가 불쏘시개가 세개 필요하다. 조금만 갖고도 계속 네네. 끝까지 돌릴 수 있는 거죠. 그 한계를 300초로 지금 보고 300초 그 정도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 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만 소장님께 이거 하나는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원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사실은 뭐 체르노빌 생각나고, 그죠? 또 후쿠시마 생각나고, 자꾸만 그 위험성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개발에 전념하고 계신 이 핵융합 에너지라는 것에 어떤 안전성 그리고 또 그 원자력 에너지보다 또 나은 것은 뭐 어떤 것들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핵 분열 우리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핵 폐기물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는 것들은 구조물이 좀 이렇게 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렇게 방사능을 맞아 갖고 네.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네. 핵융합에 대해서는 처음에 방사능이 나오는데 우라늄이 이제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거는 삼중수소를 만드는데 활용하던 재료가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죠. 네. 핵분열에서도 중성자를 이용해서 계속 핵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중성자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중성자가 나오면서 약간 구조물을 약간 오염시키죠. 근데 네네. 그거는 그 놔두고 한 100년 정도 있으면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피션 프래그먼트 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나오는 거는 헬륨입니다. 우리 헬륨. 풍선 불고 목소리 네네. 변하게 만드는 헬륨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뭐 갑자기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핵폐물이 고준위 폐기물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처럼 이 전기가 끊어지고 이럴 때 뭐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핵융합은 전기가 끊어진다가 사고 나는 즉시에 저절로 꺼집니다. 융합을 멈춘다. 예, 그냥 할 수 수소가 있었는데 자석이 턱 꺼지면은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네.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방금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지금 힘을 쏟아야 하는 건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 모두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한민국의 이 핵융합 연구, 뭐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는 거 있을 텐데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요, 저희가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는 저희 연구소가 인원이 300명이 안 됩니다. 300명 정도입니다. 네. 근데 연구원들이요, 255명인가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근데 그 유럽은, 미국은 뭐 몇천 명이, 유럽, 미국 다, 일본은 한 1000명 넘고요. 중국도 1000명이, 중국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수천 명씩 일을 하거든요, 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추격형 연구에서는 작은 인원이 남의 거를 카피해서 빨리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선도형 연구에서는 사실상 이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 규모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보다요. 유럽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250명 이렇게 갖고 연구를 하니까 참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가장 좋은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연구가 계속 나오는 것이지, 이터가 건설이 되면 물론 이터에 저희가 이제 주된 역할을 할 겁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또 활용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이 핵융합은 에너지에 있어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사람이 모자라서 네. 이 땅 따먹기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인력과 지원, 예산 뭐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제일 어려운 되는 부분이 말씀이네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건대로 우리가 오늘 지금 그 에너지에 관련된 핵융합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에너지하고 같이 가는 거고, 우리가 네. 화석 연료가 이제 고갈이 될까 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제3의 에너지라는 원자력을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이 원자력 에너지도 또 이제 언젠간 또 마치게 될 것이다. 원자력 시대가 마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지금 시작을 한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이거는 시작 단계부터 참여를 해갖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3세대 에너지까지는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4세대 에너지는 우리가 선도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런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우리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면 오늘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주 적은 그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뭐 설명하셨습니다만 뭐 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연구가 몇 년을 연구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집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보통 예금,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한 어떤 정기 예금, 이런 것처럼 이 핵융합 분야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앞으로는 아마 에너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기술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에너지를 대비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정말 좋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특히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안 보이는 연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시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한 것보다는 20, 30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정말 투자할 곳에 투자하고 정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같이 또 우리 핵융합 발전이라든가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 발전 또는 에너지 생산에 같이 힘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인공태양은 바닷물 단 1리터로
휘발유 300리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시대가 앞당겨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